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 회장님들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인가요?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다 그렇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에 결사항전 중입니다. 마치 육탄 방어라도 할 태세인 증인들은 사내 비정규직 관련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서비스직 간접 고용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제2 롯데월드 안전성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 등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안전이나 고용에 관한, 즉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들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권자가 아니라 그 재벌 회장들이 뽑아준 겁니까? 국회에서 그러지들 마시고 차라리 그 회사에 취직들 하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교육감들이 양육 관련 보육,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선언들을 했죠. 전국 17개 교육감들이 모두요. 그리고 자사고 문제도 겹치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수 대변인 연결해서 속사정을 좀 세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 두 가지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또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 여전히 바로잡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평소에 느끼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다 묶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로공사가 여기도 아주 그 유명한 철밥통이자 비리도 많았던 데인데, 네. 적자 해소를 위해서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 구간을 몇 년 안에 모두 유료 구간, 그러니까 돈 받겠다. 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네, 무료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틈새 찾아보면 말이죠. 예. 대표적으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송파에서 강일 나들목. 아시죠? 몇몇 군데 그런 데 있죠. 예. 그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에. 송파에서 들어가서 강일에서 나오는, 또 강일에서 들어가서 송파에서 나오는, 또 남양주에서 퇴계원 나들목까지, 그리고 일산에서 김포 나들목까지, 노지 분기점에서 시흥 나들목까지, 또 인천 학의
분기점에서 인천이 아니죠 여기가. 여긴 예. 그 과천 옆 의왕 그 그렇죠. 근처 아닌가? 학익동이 인천에 있어서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학의 분기점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이 5개 구간이 무료 구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경인선 같은 경우도 약 87%가 그렇죠. 인천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부평 한 군데 거기 톨게이트 있잖아요. 예. 예. 자, 이 2개 구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2 경인선 같은 경우 신천에서 삼막 나들목까지 무료 구간이 있습니다. 호남선 보면은 광산에서 문흥 나들목이 있고요. 서해안선 같은 경우 조남에서 금천 나들목, 그리고 중앙선 남해선에도 일부 무료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수익 모델로 본다는 겁니다. 도공사가. 그래서 이제 부채 감축을 위해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료 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 1,351만 대인데 평균 통행료 677원을 가정했을 때 연간 통행료 768억 원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여기가 고속도로입니까? 거의 뭐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병목 정체 현상이 대단히 극심한 곳입니다. 또 그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금 수입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을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료로 이제 통과하게끔 해야 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예. 그런데 여기도 이제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경인고속도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말. 네. 여기 전 구간 무료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쓸데없는데 고속도로 지은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 예전에 제가 교통 상황 전하는 그런 일도 좀 했었는데. 그랬어요? 예.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보질 않습니다. 왜 거기는 밀릴 일이 없으니까. 예. 사고가 나서 뭐 정체 병목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요. 곳곳에 좀 여행하다 보면은 저기 어디 뭐 한적한 시골 같은 데 가면 4차선 왕복으로 쫙 돼 있는데 하루 종일 통행량이 없으니까 한 차선은 이렇게 고추나 뭐 깨, 알곡 이런 걸 널어서 말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농민들은 당연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비어 있을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데는 참 길 닦느라고 들어간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닦여진 도로의 혜택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과잉 건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때면 그런 것 좀 절 규모 있게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더군다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시 정체 구역이어서 고속도로라고 하기 민망한데도 돈을 싸그리 받겠다. 네. 그렇게 해서 연 한 770억쯤 더 수입을 올리겠다. 이게 딴 데서 또 다른 그 도로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로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신규 도로 건설 재원이 아니고 빚 갚는 데 쓰겠다. 예. 도대체 그놈의 빚은 누가 어디서 지고 전부 다들 우리한테 떠넘기는지 말이야. 글쎄 말입니다. 이건 이제 한번 길경식 기사나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길경식 기사가 할까요? 취재를 시키면 되죠. 뭐 다 모아서 얘기를. 길경식 기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관련이니까. 자, 다음. 트위터가 정부의 감시 활동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미국 정부를 고소하기로 했다고요? 트위터가 미국 기업입니까, 이거? 트위터가 미국 기업인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정부가 인상 한번 찡그리면은 바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고소하기로 했다는 소식, 요즘 사이버 검열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트위터가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헌법 1호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인지 트위터가 고소를 해서 정부가 어떤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지, 정보 요구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남의 정보 들여다보는 이런 횟수와 또 이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이제 고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트위터는 이번에 미국 정부를 고소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구글, 야후 같은 일단의 기술 대기업과 맺은 합의에 반기를 든 셈인데요. 자, 이들 기업과는 또 합의를 한 모양이죠. 이 합의로 이 기업들은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 건수를 예를 들어서 0에서 999까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많은 IT 기업의 경영진은 스노든 폭로 이후에 네. 소비자와 해외 경쟁 업체들로부터 정부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말이죠. 자, 트위터는 아예 그냥 정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기로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카카오톡하고는 사뭇 다른. 예. 자, 카톡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은 다음 카카오가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뭘 하겠다는 소비자의 어떤 그런 불만과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건데요. 대책 이름이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아, 대책 이름이? 네. 진짜로요? 예. 그런데 국가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요청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비밀 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지사항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간 검찰이 이 카카오톡 들여다본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 예. 여러 의혹,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까지 카카오톡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다음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솔직히 다 고백하는 걸로 해법을 찾은 모양입니다. 예.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서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청 같은 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기술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밝혀왔는데 이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 수사기관들이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카카오가 지금 고객이 아니라 정부 편에 서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카카오톡 탈출이 아주 부채질 되겠군요. 가속화. 네. 참. 아예 국정원이 아예 실시간으로 들여다봤다. 네. 대단한 문제.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하는 대북 정보 수집 이런 건 하지 않고 국민들 뒷조사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카카오는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 보호를 외치면서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늦게 지금 반성 비슷한 걸 하겠다 이거예요? 이서구 대표 그 중앙일보 출신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한국일보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네네.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요즘 이 텔레그램으로 대거 망명을 떠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보안만은 최고다. 텔레그램? 예. 아니, 지금 보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양반, 봉창도 드리는 멘트를 날려요. 그나마 외양간 지키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러한데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넙죽 엎드리는 자세. 일단,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만은 맞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진짜 다음 카카오가 정부의 압박. 내놔라 정보. 이랬을 때 못 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야 되는 거고. 맞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뒤늦게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 외양간 지키기라고 그랬는데. 사후 약방문이지. 어제 날짜로 텔레그램이 100만이었는데. 그저께. 30여 시간 만에 50만 명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현재 텔레그램 한국인 가입자가 150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로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제곱, 세제곱.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텔레그램이 한국인 직원도 뽑겠다 그러고
한국어 정식 버전 패치도 만든다 그러고. 예. 원래 그 텔레그램에 가보면은 무슨 아랍어까지도 있고 막 포르투갈어 뭐 이런 건 있는데 한국어는 없거든. 예. 이제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에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IT 기업에 대한 창조 경제였던 모양입니다. 그 러시아 출신 뭐 사진도 보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잘생겼어요. 예. 자, 그렇고 이거 참. 사실은 김 PD 좀 좋은 뉴스도 하나씩 좀 껴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니 뭐 기자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고서는 좋은 뉴스가 뉴스입니까? 시작부터 말이에요. 나빠야 뉴스지.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 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네. 새누리당 송영근 그리고 정미경 의원이 뭐 야당을 비하하는 쪽지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습니까? 근데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네. 지난 7일 그러니까 어제군요. 국방부 국감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언 도중에 정미경 의원이 쟤는 뭐든지 뺐다.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적은 쪽지를 옆자리 송영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미경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얼마 전 730 그렇지. 재보선에서 수원에서 수원 8달인가요? 거기서 이제 당선된 예. 의원인데 말이죠. 사실은 2008년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그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낙선을 하고 나중에 또 새누리당에 합류를 했던 정미경 의원인데요. 자, 이 내용이 이 쪽지가 그 오마이뉴스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네. 송영근 의원이 받은 또 다른 쪽지는요. 진성준 의원의 이름을 적은 뒷면에 한명숙 의원이 19대 선거에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추천해서 이들을 이제 국회에 입성시켰는데 이들은 운동권 좌파적 정체성이 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들에게 이제 경위를 설명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송영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담이었다, 공개할 의도도 없었다,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버텼는데. 황진아 국방위원장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지만은 송영근 의원 계속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심심한 유감의 뜻을 드린다. 국감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공개 사과했는데 말이죠. 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야당할 길을 우습게 하는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일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안 돼 있고 네. 둘째,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피감기관은 최대이고 국감 날수는 평소보다 하루 이틀 적어서 시간 없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래 이런 쓸데없는 쪽지 같은 거 가지고 몇십 분씩 산회시키고 이게 20여 분 정도.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진짜 이 수준들이 정말. 예. 그리고 저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국방위에서 그럼 거의 뭐 이 양반들은 날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뭐 아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감춰진 사실을 폭로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예. 하여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힌 야당 의원들 유망주입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청와대 얼라 발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작심하고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겁니까? 얼라가 뭐예요? 예, 어린이를 뜻하는 경상도 사건.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방문했을 당시 일단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어요. 예, 이야기에서는 그랬죠. 한국이 중국에 치우쳤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이건 오해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이제 할 것이다 라면서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쓰고 그랬는데 문화일보가 일면 보도를 썼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또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내서 그 발언 자료 취소 이렇게 해서 정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심하고 답답한 유승민 의원이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이 청와대 얼라들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래서 얼라라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나중에는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라고 말을 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하는데, 예. 유승민 의원 세게 말했네. 예. 청와대에서 그 얘기들은 그 얼라. 예.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예. 유 의원하고 한번 붙자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라는 말도 취소. 또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얼라들 발언 취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5시 51분 30초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행간 읽겠습니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어수선하군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인터벌이 짧아가지고. 팟빵 흥해라? 흥해라. 경인 서울 외곽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추진. 네, 아까 뉴스브리핑 했던 거, 그 기사 URL을 올려주셨군요. 역시 국정원이 카톡 대화를 한 달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라는 기사도 올려주셨고요. 끊겼다, 연결됐다,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아줌님께서 그러셨는데, 청취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음질이? 그런 문제일 텐데요. 다른 곳에서들도 그러는지 좀 알려주시면. 근데 저희가 지금 설령 그런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왜 그러는지. 에마리오님을 비롯해서 그 텔레그램에 한글판 관련 패치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카톡 탈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물도 없으다님, 아주 모처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카카오가 카카에게 엿 먹었으니 카카엿으로 브랜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럴 배짱이 있어 보입니까, 어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사실.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백히 지키고 있는 사항이건만, 내가 쓰는 이메일이나 친구와 나누는 얘기, 또는 페이스북의 부분 공개라거나 제한 공개,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볼 수 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소름 끼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런 거야말로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우리 시민권의 차원에서 접근돼야 되고, 일단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JK 정 실장께서는 무차별한 카카오톡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장 기각률이 고작 4%, 한 96%, 95, 어제 그저께 뉴스 브리핑에서는 95%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95 내지 6%가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100건 신청하면 너댓 건 빼고는 그래 들여다보시오 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국민 TV에서는 볼 수 없는 농담을 해주셨군요. 다름과 닮음. 그래서 소가 모두 탈출한 후에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키울 소가 없는 것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길이사한테 취재 좀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길이사 바빠지겠다고 그래주셨고.
서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이 정부는 라고 록에이지님. 오늘 오픈 강한 일갈 좋았다고 운전하면서 들으신 모양이죠. 블레이드문님 고맙습니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최대의 유행어이자 유행어란 말은 적절치 않은 단어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최대의 이슈이자 화두로 떠올랐던 게 관피아 그리고 적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뒤로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과연 관피아 척결을 공무원 손에 맡겨서야 되겠는가, 이런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팩트 또는 숫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피아 문제를 다룬 오늘 아침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관피아 취업도 모자라서 기관 예산으로 골프 그리고 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등 소방방재청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소방 관련 협회에 취업한 관피아들이 기관의 예산으로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뒤풀이 비용까지 결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와 협회 등에서 2012년, 2013년 소방인 친선 골프대회 참가자들의 골프 비용 지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방재청 출신 협회 임원들이 비용을 내지 않거나 소속기관 예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다. 이 골프대회는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참가비는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후 회식 비용도 해당 기관의 예산을 수백만 원씩 지원받았다. 네, 들으신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문제가 된 소방단체 총연합회, 그렇게 거창하거나 유명하거나 호령 쩡쩡 해대는 돈 풍풍 많이 쓰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연히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휴일인가요? 서울 근교 어디 꽤 회원권값 비싸고 좀 좋다는 골프장에 가보면 이미 한 2주일 전쯤 다 부킹은 끝났을 텐데 힘 꽤나 쓰고 방귀 꽤나 낀다는 사람들 접대하겠다고 줄줄이 서 있을 겁니다. 제가 기자 때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누가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대개들 가명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꾀를 하나 내가지고 그때 저거였던 것 같아요. 의약분업이어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잠깐 3000% 센 얘기지만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파업, 자기 주장을 위해서 파업하고 어딘가에 모여서 시위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까지 파업하니까 이제 과연 저 파업이 해야 될 사안이냐, 그다음에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 의사들 파업하고 그 과천 앞에 운동장에 모여서 보건복지부 규탄하는 집회 시위장에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래서 대표적인 골프장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후배 기자, 이제 막 들어온 수습 기자를 하나 데리고 가서 골프장 입구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 번호를 다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경찰청에다가 그 차적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상의 필요로.
지금은 그게 좀 강화돼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불법이나 편법 취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차적조의 결과를 받아봤더니 놀랍게도 아침에 그러니까 뭐 한 6시부터 한 10시까지 4시간 동안 골프장으로 들어간 차량의 한 40%가 의사 또는 의료법인으로 뭐 등록된 차량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하고서 실은 골프장에 더 많이 왔구나 뭐 이제 그런 걸로 기사를 하나 쓰긴 썼는데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골프비만 대납시킨 거 아니고 골프 치고 나서 밥 먹고 술 마시는 비용도 해당 기관의 예산을 수백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기관의 예산,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랏돈, 세금으로 밥 먹고 술 마셨다 이 말입니다. 이날 전 중앙소방학교 교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의 관피아 2명은 골프 비용도 아예 안 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열린 대회에 참석하면서 휴가원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무처가 거깁니까? 이거 명백히 근무 수칙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제 돈 들여서 골프도 안 치고 평일날 지금 자리 비우고 가서 골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돈 안 들였고 골프 치고 나서 먹은 밥, 술은 나랏돈으로 먹었고 그런데 이른바 관피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골프장에 갈 때 왜 가명을 대느냐? 뭔가 찔리니까 되는 거지. 이 뭐 죄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안 걸리기 위해서 가명을 씁니다. 뭐 자기 아들 이름 대던 것도 유행이었다가 그 주민등록표상에 나오니까 뭐 김영수 이런 식으로 제일 흔한 이름, 그다음에 뭐 그레이스 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왜 이게 안 고쳐지고 있느냐? 공무원들은 뿌리 깊게 이게 젖어 있어요. 상급 공무원이든 중하위 공직자 등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개발 독재. 이른바 산업화의 시절에 공무원들의 힘은 막강했죠. 이들은 기업 하나를 죽일 수도 흥하게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밉보이면 골탕 여러 번 먹이죠. 도장 찍어줄 때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해와라. 계속 빠꾸시키고 반려시키고. 세금, 뭐 국세청 이런 데서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허위 갑 의식이 대단히 승합니다. 아직도 그거 남아 있습니다. 의식 변화 많이 시켰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본질적으로 관청과 사이가 나빠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비단 소방단체 총연합회 정도만 그러겠습니까? 경찰하고도 잘 사겨 놔야 하고요. 직접 비즈니스 소관 부처인 중앙부처나 지방행정자치단체, 시청 무슨 과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거긴 특 1순위들입니다. 그 밑에 단체들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지금 진선미 의원이 아마 지금 자기 해당 그 상임위 산하 소방방재청 산하에서 자료 요출을 받은 게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그냥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는 데서 끝났으면은 뭐 얌전하게 놀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른바 2차라는 거 가서 치르는 화대. 이들이 술 마시고 치르는 화대까지 우리 세금으로 냅니다. 클린카드라는 거 안 되니까 이상하게들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어떻게 꾸미거나 허위 출장 명령서를 내거나 해서 이른바 비자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두지요. 그런 걸로 그런 데 가서 씁니다. 카드 깡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은 걸리면 완전히 큰일 나는데 아직도 그런 대담무쌍한 무식한 배포를 가진 공기업, 공기관, 산하단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해외자원개발협의회라는 곳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꽤 잘나갔고 주목받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굴지의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곳인데 여기에 새로 올 7월에 임명된 상무 김모 상무는 원래는 없던 자리인데 낙하산은 물론이려니와 위인설관
그 사람을 위해서 없던 자리 하나를 늘린 거죠. 아주 60이 다 됐던가 그런 사람인데 어디 다른 데서 한번 이렇게 관피하러 한번 가서 3년 임기를 채우고 그거 마치고 이제 일이 건너왔어요. 이 사람 주로 하는 일이 그 세종시하고 여의도 다니는 거랍니다. 왜 가겠습니까? 로비하러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 사고 술 사러 다니는 게 이 사람 일입니다. 연봉은 한 1억 3, 4천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물론 자기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죠. 협회 돈으로 삽니다. 그 협회 돈에는 나라 돈도 한 120억가량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그 돈으로 쓰여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라 돈 120억 준 무슨 사업하라고 준 120억에서 일부를 꺼내서 이 사람이 여의도 국회나 세종시의 뭐 공무원들 밥 사고 술 사는데 만약에 썼다면 이것은 횡령, 예산 전용이죠. 예산 전용.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그럼 횡령일 것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현업에서 옷 벗고 나면 최소한 3번가량은 2년 내지 3년 임기씩 3번가량은 이렇게 그 사람들은 텀이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산업통상자원위에 그 김모 상무로 이번 7월 달에 임용됐다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대단히 높은 벼슬 자리 하다가 물러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중하위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관피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장차관이나 뭐 차관 아깝게 못된 사람들 아주 떵떵거리고 뭐 공부도 되게 잘해서 시험 고시도 척척 붙고 그런 사람들만의 일부 특혜성 공무원들만의 행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아예 뿌리 깊게 박혔다는 겁니다. 그런 장차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굵은 자리들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옷 벗을 때 퇴임 당시의 계급에 맞추어서 다 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마치면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람이 또 뭐 퇴임을 거부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서서 술집에 불러다가 이렇게 타일러서 자네 조금만 몇 달 쉬고 있으면 다른 데로 봐줄 테니까 좀 쉬고 있으소. 지금 저 본부에서 옷 벗고 나와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리 가야 하네. 이런 거 조정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경제가 투명하고 잘 되려면 아니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국회의원이나 세종시 정부청사에 밀집된 데 가서 밥 사고 술 사는 것만 일 삼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어서 그 사람 월급을 또 1년에 1억 몇천씩 주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창조경제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하면 항상 하위권이잖아요. 방글라데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방글라데시보다도 밑이에요. 그러면서 세금 안 거친다고. 당연하죠. 투명하지 않으니까 세금 포착, 세원이 탈루가 되고 세원 포착 안 되니까 세금 덜 거치면 또 뭐 담배세 올리고 술값 올리고 간접세들 이렇게 올리거나 서민 증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경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저조차도 빤히 ABC 다음에 D라는 것은 아는 이 수순을 놔두고 무슨 뭐 창조경제를 하겠다느니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개헌론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느니 이래가지고 무슨 비정상에 장성한지 말이죠. 이런 게 꼭 국감 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국무총리실의 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개 의원실에서도 이렇게 조사 자료 하나 달라라고 팩스로 A4 용지에 써서 보내면 의원 도장 찍어서 보내면 해당 업체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답변 옵니다. 그게 국회의원 일인데 거기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국무총리 공직자윤리 감찰반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거 충분히 알라고 맘만 먹으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나마 국정감사라도 하니까 이런 하나씩 알게 되고 말이죠. 아마 오늘 밤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래도 또 내년에 또 국감에서 또 이런 자료 나오고 또 9시 뉴스에 또 나옵니다. 안 고쳐집니다. 100년 하청입니다. 정치 권력, 어떤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관피야 아직도 전혀 척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행간은 맺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정가 산책할 시간이죠. 양정대 기자가 서운할 뻔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정대 기자,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정신이 없어서. 들었어요? 제 얘기? 예, 다른 거 한다는 말씀. 아니, 정가 산책들 할 때 시작하는 음악도 안 나와가지고, 예. 내가 순간 까먹었어요. 오늘은 주요 첫 소식이 뭡니까? 오늘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얼라들? 예. 오늘 사실 가장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표현이 아마 청와대 얼라들 이 표현이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오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유 의원이 청와대에다 상당히 째부를 좀 날려왔었죠, 그동안? 그랬었죠. 작년에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그랬고, 또 특히 이제 올해 19대 국회 상반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 의원이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주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를 향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을 몇 차례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얘기는 이 청와대 얼라들 얘기라는 게 이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이 중국 경도 관련 부분을 이제 급하게 삭제해서 이제 그 부분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도대체.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이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 얼라들,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어진이를 뜻하는 말인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얼라들 도대체 누구를 지칭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석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은 사실 외교부 또 국가안보실 이쪽에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할 텐데, 표현상으로 이제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는 이 사람들이 좀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적하기 위한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보면 이 유승민 의원이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유력한 대선 후보 박근혜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던.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은 정치적 동지이면서 사실 정치인 박근혜를 만들어낸 그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2년 대선 과정 거치면서 그 전부터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TK의 본류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신이라기보다는 정책 동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텐데,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혹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가신 그룹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사실 그 캠프를 그래도 대선 후보 캠프를 이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꾸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뭐 선대위에서 배제가 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고요. 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 사실 어떤 식으로든 좀 중용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그 전망도 뭐 보기 좋게 이제 무너진 상태죠. 네.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년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 유승민이 이제 정말로 자기 정치를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청와대 얼라들 표현은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많은 네. 이 이른바 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예, 예. 이 김사람들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라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는 그룹 같은데 청와대와 얼라들. 그런가요? 리드 보컬의 김기춘, 뭐 드럼의 3인방 어쩌고 하면. 계속하세요. 예. 오늘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권력 실세 3인방이 내려왔는데 이제 전격 방문을 했는데 이 청와대 면담 여부 가지고 좀 그 예상이 좀 있었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빗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면담 요청을 우리 정부 쪽에서 먼저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측 인사들이 거부했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이 보수 쪽에서는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한 거냐,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통일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결국은 한 게 이런 거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거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모여서 기껏 내놓은 게 그런 어줍잖은 제안했다가 이 거부당하는 그런 거였냐. 예. 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속기록을 보니까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명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오늘 지적도 사실은 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제대로 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이제 분명하게 따끔하게 한 건데 이걸 보면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당 안팎의 평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요. 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독자적인 자기 정치, 독자 행보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권 내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 군이라고 해봐야 뭐 김무성 대표, 김문수 지사 애매하잖아요. 정몽준 그렇죠. 정몽준 의원도 굉장히 애매하죠. 네, 정몽준 의원도 사실 타격이 컸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반열에 올라가요? 감안을 하면 유승민 의원의 행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 정치권 특히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받는 행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단단한 사람 그리고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말 완전히 틀어진 거 맞습니까? 이제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사실 작년 올해 이 기자들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었으니까 상임위원장실에 한 번씩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도 뭐 그냥 인사하는 정도, 뭐 간단하게 뭐 한 1, 2분 정도 얘기하는 정도 이외에는 사실 좀 속 깊은 얘기를 나눈 기회가 없었고요. 예. 또 이 새누리당 올해 출입해서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꽤 있는 기자들도 사실은 그런 자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뭐
그 기자들하고 한 7, 8명 정도 하고 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물론 이제 오프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보고가 올라온 걸 봤는데요. 예.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 회복을 주변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른바 다리를 논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차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 본인은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당신이 나를 적극적으로 써라. 대신 뭐 내가 고개 숙이고 들이밀고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냐고 물었던 이유는 요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BH,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네. 원내대표 될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금 이제 그 예상들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당 내 얘기를 좀 새누리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어차피 지금 여전히 이제 친박세가 좀 강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여권 내 정책 장악력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반대하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면에 내년쯤 되면 그리고 특히 내년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원내대표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청와대 의중 밥심이 이렇게 전일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 TK에서 누군가 이 영남권 원내대표가 이 영남권은 또 호남권 이쪽의 야당의 호남권과 마찬가지로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로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달리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입성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이 좀 까칠하고 좀 톡톡 쏘고 남 밑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의원이면서 합리적 보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에 좀 전형이 될 만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그 전직 의원 아들이죠. 아 그래요? 부친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안 되나 봐. 자, 오늘도 뭐 국감 지금 이제 막 피치를 올려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뉴스들이 막 나오던데 증인 채택 가지고 여전히 서로 뭐 된다 안 된다. 그 새누리당 사람들은 재벌들 경호실장이랍니까? 뭐랍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거 관련 기사를 쓰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조금 조항이 되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어서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감사 조사 관련법에 보면 사실 상임위 의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또 증언감정법에 보면 국정감사 조사 관련법의 또 다른 조항에 보면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관여할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위 같은 데서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연재욱 전 사령관 뭐 이 사람 야당이 증인 요청을 했을 때 여당이 반대해서 결국 채택이 안 됐는데 여당이 반대한 논리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못 부르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못 부르는 게 아니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분명하면 못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아전인수의 해석인 거죠. 그렇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데 왜 부르려고 하냐. 이게 사실은 법 앞에 예외 없고 만인이 평등한데 무슨 소리냐. 특히 현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부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주장이 맞서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제처 쪽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자기는 이제 익명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증인 채택을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논란이 굉장히 큰 건데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춰 보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예외 없이 수용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다. 다만 이게 중복되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이렇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증인 채택 논란의 핵심은 사실 이게 구체적인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과 관련돼 있는 증인이냐, 그리고 그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인이 채택됐을 때 그 증인이 와서 과연 진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될 기업 총수가 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호통만 듣고 간 거냐, 아니면 진짜로 정말로 이 현안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과정에 일조한 거냐, 이 책임은 사실 그 개별 의원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증인 채택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시기적으로 지금 급박하게 이번에 준비가 됐고, 예. 또 증인이 채택되려면 일주일 전에 당사자한테 그렇죠. 청구가 가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예. 오늘도 지금 그 환노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무위원회에서도 다음 주에 금융위, 금감원 이 국정감사 때 이 금융권 CEO들 부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오늘 엉뚱하게 인문사회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 그 국정감사선 도중에 막 정회하고 파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도 좀 차제에 그 국회가 좀 제대로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항상 얘기하는 이 상시국감, 이 체제가, 이 상시국회 운영 체제가 좀 갖춰지는 게 좀 본질적인 해석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같은 기사 또 나오겠군요. 그렇죠. 매년 저 10년 넘게 똑같은 기사 쓰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강윤의 오늘은 내일도 생방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장관 인사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둥,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공개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조차 없이 이 자리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정종섭 장관. 와전됐다고 말하는데 국회 해산 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자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가 법안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헌법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아마도 제가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간 교착되고 이런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은 그것은 국회 해산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어서 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것이고, 네, 그런 아마 기자가 제가 헌법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마됐다고 봤던 것일까? 그런데 야당 강창일 의원 끼어들고 저기 혹시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어요? 언론에? 안 있죠? 정정보도? 예. 정정보도는 저는 뭐 다소 유감이지만은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은 안 했습니다. 해야죠. 왜 안 했어요? 아니 저 진위관이었는데 그렇게 잘못 보도됐으니까 정정보도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 아마 저기 우리 이양구 저기 원내대표도 계신데 이건 국회 자체 모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 파장을 불러켰으니까 정정보도 요청해야죠. 또 다른 야당 의원 주승용 의원은 사과답지 않은 사과라며 일침. 행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회 무시는 차지하고라도 파장이 상당히 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첫 아마 지금 상임위 오면서 국정감사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래도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말이 그렇게 신중치 못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세월호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해 무리를 빚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과하고 끝내라며 한마디. 그 진위가 오해가 됐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도화가 됐잖아, 그죠? 자,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진위가 왜곡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와 우리 저 국회의원님들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 이었네요. 그리고 떠밀리다시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보육 예산 그리고 자사고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끝이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선거였다고 평가받죠. 조희연 후보의 서울교육감 당선, 그리고 지금 이제 100일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 포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이상수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조희연 교육감 취임한 지 한 100일가량 맞습니까? 제가 대충 셈을 헤아려 봤는데. 사실 오늘이 정확하게 100일이고요. 오늘입니까? 네네. 네, 그리고 오늘 100일을 맞이하는 소회와 앞으로 할 일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은데 항상 교육부하고 아주 마찰이 벌써부터 크게 파차름이 들려와서 좀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육은 우리 아랫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이자 거의 유일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도 많았는데 100일 동안 또 선거 과정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 100일 한번 자평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100일 동안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자사고 같은 이런 조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부각됐습니다만 저희는 100일 동안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현장에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성과가 이제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나 또 그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특히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약간 전시성이라든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런 교육 정책 사업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33%를 줄였습니다. 33%. 약 700여 개 달하는 것 중에 3%를 줄여서 그 대폭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이런 작업을 100일 동안 진행해서 일정하게는 앞으로 정책, 교육 정책과 또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를 닦은 기간이었다. 예. 근데 뭐 정치 권력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수와 진보 계열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마다 이전에 추진하던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또 보수 색채가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반동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중앙정부와 교육부란 말이에요. 예. 많이 힘드셨죠?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뭐 맞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소심줄 같은 마음으로 조율을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또 끊임없이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쇠심줄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결기를 드러내 주시는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자사고 너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최종 권한 서울교육청 그러니까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중앙교육부에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 정부의 법률 자문회사에 자문을 한 결과에서도 그 자사고의 지정과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고 분란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걸 합니까? 저희도 그 점이 의문이고 그 점을 교육부에 꼭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죠. 예. 그래서 황우여 장관께서 썩 명쾌한 답은 못 주셨는데, 네네. 황우여 장관도 오늘 국감에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한 자치사무이다라고 답을 하셨죠. 자치사무이다. 예. 자사고 지정 문제, 자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사고 지정 문제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모두 교육감 권한이다 이런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냈어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그 점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는 자사고 추정 또는 지정 권한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각 시도교육청하고 다툴 일은 없겠네요. 그런 시비가 더 이상 없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에 보면은 자사고의 재지정과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법에. 협의. 예. 근데 협의라는 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교육감의 자치사무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시행령을 통해서 제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만약에 교육부가 강행한다면 그것 또한 교육부가 행정 편의주의를 드러내고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또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국회 안 거치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뚱땅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그 시행령 통과돼버리면은 교육청들이 많이 힘이 약화되네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교육부가 시행령 또는 훈령으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그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과도 논의를 했고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막아주셔야 할 일이죠.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은
경고성 맞지 않고 그렇죠. 교육부의 의견을 전달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가 이전에 그 보수 교육감들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자꾸 막 그랬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의도를 갖고 진보 교육감들이 승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정책에는 자꾸만 이렇게 뭐 좀 시쳇말로 태클을 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그렇죠. 사실은 느낌 정도가 아니라 매우 노골적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보도자료에서도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즉 교육감의 자치사무인데 그게 이제 교육부의 국가사무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건 사실은 맞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요? 예. 축구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태클 하면은 노란 카드도 받고 빨간 카드도 받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지금 노란 카드가 여러 장 겹친 셈이죠. 그거 참 골 볼성 사납다 이런 말로는 굉장히 그 사안의 심각성을 다 담지 못하는군요. 예. 보육 예산 관련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각 시도 자치단체에 떠넘겼는데 어제 그 교육감들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도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년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에서 돈 아들 지원 못 해줍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저희가 유권자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대통령 당선되실 때 그런 보편복지 공약, 경제 민주화 이런 수많은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말 앞으로도 저희 정치가 계속 퇴행하는 거고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살아남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과 또 그 누리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복지인데 보편복지가 후퇴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겨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우리나라를 다시 옛날로 돌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동이다. 그렇죠. 거꾸로 퇴행하는 사회과학 용어죠. 그 제가 어떤 신문 보니까요. 신문을 잘못 골랐나? 그 무상복지의 폐해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누리집 예산 관련해서. 근데 아마 이게 또 무상급식을 조금 안 좋게 보고 겨냥한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행간해서 읽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예산이 균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부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도입됐는데 2012년에 1,400억, 2013년에 5,000억, 2014년에 5,300억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 내년에는 6,100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예를 들자면은 내년 재정 결손액이 9,000억이 이를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9,000억이요? 예. 그 중에서 6,100억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3분의 2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신문이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호도하고 있는 거군요. 잘못.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똑똑히 알아둬야지. 근데 이게 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는 정말 그 보편복지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방기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교육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현 정권 공약사항이기도 한 보편복지를 후퇴시키지 말아달라는 그 점을 보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반응이 뜨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대변인 말씀을 정리하자면 애초에 공약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교육부나 뭐 자치단체나 각 시도 교육단체에
떠맡기지 말고 네. 보편복지 수립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확실히 책임을 갖고 하라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반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은 누가 내고 저 밑에서 막 돈 마련하더라고 고생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자빠지게 하는 일 없게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은 좀 특별하신 분들만 사는 것 같아서. 네. 경기도 아이들은 9시까지 학교 가요. 아시겠지만. 제 아이도 좀 게을러진 것 같긴 하지만 좋아하던데. 서울에서도 그거 하려고 합니까? 저희도 그거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등교는 대체로 보면은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늦게 가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사나 부모들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일찍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9시 등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게 학생들의 바람을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이 대변인 방금 그 통화 품질이 조금 안 좋아서 한 3초쯤 말이 끊겼어요. 그 부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정책은 학생들의 바람을 정책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저기도 보고 있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학생을 빨리 등교시키고 출근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지지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해결될 수 있는 정책 보완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등부터 도입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문제되는 점은 고쳐서라도 9시 등교를 서울에서도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너무 말씀들을 조심히 몸을 사리시는 통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말겠다는 얘기인지 좀 어쩔 땐 답답해요. 보완책이 확실히 마련된다면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당장 내년 6월부터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제나 제가 그 말씀 왜 여쭙냐면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까지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한 2,200만 정도가 이거에 해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거고 비중치를 따졌을 때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생활의 변화라는 점에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꼼꼼하게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게 좀 한편으로 듬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서울 교육의 변화, 출마 초기에도 다 비전을 통해서 밝히고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선거용 슬로건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임기 중 4년간 어떻게 확실히 뭐 하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바꿔놓겠다.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 한 2-3가지만 골라주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공교육 서열화를 바로잡아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정책 지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한국을 이만큼이라도 성장시키고 만들어왔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자식 잘 키우기의 교육열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자식 함께 잘 키우기의 교육열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서열화의 수직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 아이 하나 잘 키우면 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교육열, 그 교육열이 반영된 고교 체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평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수평적인 구조로 만드는 거죠. 특목고도 한편에는 필요하겠지만 또 자사고도 일부는 또 살아남겠지만 그 자사고가 말하자면 우수한 학생들을 다 걷어가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진앙지로 남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평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고교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일반고 전성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일반고의 학생들 가운데는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또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네. 또 둘 다 관심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들도 있죠. 이들에 대해서 각각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요한 정책입니다. 그 두 번째 것 참 좋은 얘기인데, 예. 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이상을 실현화시키는 게 행정 행위일 텐데, 예. 불과 2, 3년 안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초, 주춧돌을 놓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한 번 더 당선되셔야겠네요?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은 적극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내 아이만 쳐다보던 것에서 우리 아이로 관점을 바꾸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결국은 시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건데.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시민운동, 한 인간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말이죠. 예. 그럼 뭐, 교육청이 그동안 해온 일상적 행정 행위로는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창조적인 역발상이나 뭐 다른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학교 담장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를 넘어서서 네. 마을 학교, 마을형 학교, 마을 결합형 학교 이런 개념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도 사실 교육되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른 채 부모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차차 배워나가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키울 거냐라는 문제를 의제로 만들고 그거를 저희의 교육청에 시민들이 함께 참가해서 저희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 속에 녹여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문외한으로서 한 가지 애정어린 걱정을 전해드린다면 예. 인간은 지 새끼, 지 자식만 쳐다보게 먼저 눈이 가고 걔에 집중하게 돼 있는 게 거의 본능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타적인 또는 다른 아이도 함께 보려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보통의 수단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변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아이 잘 키우기의 이면에는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죠. 내 아이만 살려내겠다라는 예.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전환을 꾀하는 거고 그래야 진정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살아난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고 긴 시간 인터뷰 맺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물도 없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주셨는데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입학사정관제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 그리고 막 스펙을 위조하는 지경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음서제도의 부활 같다 이러시면서 이 입학사정관제가 서울시 교육감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겁니까? 교육부 거입니다. 아, 그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게 또 혹시 대입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관여하는 일이라면 혹시 좀 견해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필명을 날리시던 유명한 기자셨는데 공무원 되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 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고 공무원 내부의 어떤 개혁이 우리나라의 개혁과 정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좋은 호흡 이루면서 교육의 진정한 개혁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의 이상수 대변인이었습니다.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할로윈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한로 아침에는 대관령 첫서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관령 첫서리를 비롯해서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간, 남부 산간에도 일부 서리 맺혔고요. 대관령 첫서리 지역은 가장 낮은 온도인 1.7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개기월식이 진행 중입니다. 6시 14분에 달의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 7시 24분에는 달의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시작돼 1시간가량 이어지겠습니다. 개기월식 보러 나가실 때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요.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1도, 강릉 13도, 부산 16도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금요일인 모레는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과 제주 흐리고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또 맘마 그런 단어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 또는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가 없다는 것. 아마도 명치께에 1000근, 10,000근짜리 바윗덩어리를 얹어 넣은 것보다 더 먹먹한 일일 겁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라며 들떠서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오늘은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속절없이 깊어만 갑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광화문과 청운동에는, 그리고 국회 처마 밑에는 아직도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제 아이를, 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지 알려달라며 속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잊지 않겠다는 말, 돌아서면 잊어도 좋을 약속이었던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